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좀 바익남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메인으로 FOMC도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기 몇 시간 전에 좀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FOMC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금리는 오를까 내릴까? 금리에 대해서 되게 좀 집착을 많이 하시게 되고 금리로 인해서 나오게 될 그런 후속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금리만 아무래도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 그런 숫자에 대해서 좀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좀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대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와 페드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리에 대한 문제, 바깥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석유 원자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엘리트들이,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밖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여요.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총대를 매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명확한 그런 제시를 해서 시장에 좀 안정성, 그리고 명확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그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대체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들의 지론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를 구제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던 증시를 막았고, 그리고 현재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서 많이 잃었던 사람들, 코인을 하거나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부동산도 위태위태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어떤 그런 광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까지는 이들이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사거리나 이야기들은 일체 뭐 내놓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트들이 했던 것이 이제 막연한 통화 정책이었죠. 처음에는 돈을 그렇게 뽑아냈고 지금은 그와는 완전 정반대로 돈을 다시 또 회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좀 투자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5년도 안 됐는데 역겹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 돈이 계속 깎이고 날아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제 선택이니까. 근데 이렇게밖에는 선택을 못하는 이 엘리트 집단들을 보면서 그래도 코인에 투자한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과거에 이제 미국은 잠깐이긴 했지만 4년 동안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바이든처럼 통화 정책을 펼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코로나도 이전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지만은 미국은 항상 경찰 국가로서 무언가를 계속 원조를 해줬어요. 제3국에게 돈을 뿌리고 투자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민주주의를 선언을 해주고 미국에 맞는 시장 경제의 입맛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딜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오면서 미국도 한계점을 느끼고 그리고 제3국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미국은 계속 경제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전같이 그 찬란했던 그런 제국의 문명이 점점 쇠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인들 특히 이제 백인 엘리트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합쳐지면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뭐 장벽을 쌓는다든지 멕시코하고 국경지대에서 우리 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석유 산업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로 미국의 기회에 의한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의한 그런 멀로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나름 지지는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가 4년 동안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하고는 단절이 되고 좀 이거는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기만의 그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타국을 고립시킨다든지 블록 경제에 의해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러한 나비 효과들은 예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너희들 이제 내가 다시 그립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때도 크립토가 그렇게 막 숨통이 트이고 괜찮았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대통령 그리고 모든 국가 관료들은 크립토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어 있을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되던 간에 기대는 안 하는데, 제가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4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을 맡고 다음 재선에서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때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다시 된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서 뭔가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제3국에 있는 세대들은 변화를 좋아하죠. 때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황보다 뭔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1등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큰 도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트럼프가 보여주지 못한 게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재선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과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립 정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군웅할 거의 시대로 돌아가 버려서 이 시계를 놓쳐버려서 미국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 외교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인지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원로주의를 통한 중국의 왕따가 결국에 중국을 독선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담겨 있는 그런 중국몽을 꿈꾸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고립시키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든이 타개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게 되었죠. 그게 이제 대한 양의 돈을 풀고,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잃어버렸던 4년. 제가 얘기하는 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잃어버렸던 4년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어떻게 다시 좀 수립하려고 하는 역할에 서 있는데, 이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외교는 한 번 더 4년 재임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트럼프도 재선에 지금 당선이 안 됐잖아요. 탈락을 했고, 바이든도 재선에 지금 탈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작년하고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렇게 돈을 뽑아내면서 이 양이 2008년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보다 더 큰 돈을 뽑아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되게 좀 효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막대한 양의 돈을 뽑아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뒤엎고 돈파티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역전이 돼서 극락이 아닌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초기하고는 다르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위태위태해요. 지금 금리도 계속 올리겠다, 인플레도 못 잡고 있고, 전쟁은 계속 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그 소비 제품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대비하지도 못하고 돈은 계속 뺏기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다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지금 금리를 내리거나 전쟁을 막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관세를 내리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중간 선거 때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인 이 상하 의원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쭉 가다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볼 수가 있겠어요. 원자재 빼고는 지금 그래서 안 떨어진 게 없죠.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원자재 빼고는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른다라는 것도 좋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가 지금 오르고 있고 전쟁 때문에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자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르는 것도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사실. 원자재에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뭐 CPE, PPI, 나스닥 지수, S&P, 팁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장단기 채권도 지금 점점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2년 채권하고 10년 채권의 차이가 뭐 마이너스가 나면은 경제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기 하잖아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제가 바이든 정부라면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원나 채굴을 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중간 선거 때까지 앞으로 공화당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누구냐면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크립토 쪽 유명 인사인데,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FOMC를 합니다. FOMC를 하는데 FOMC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지금 인플레를 잡을 수 있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0.75가 될지 0.5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그냥 0.75까지 더 올려버려서,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냥 1까지 더 올려가지고 그냥 확 떨어지게 만들어서 빨리, 그래서 그냥 매도 그냥 먼저 맞자, 그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내 자산 더 내려라, 그게 회복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다 기대를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약간 희망회로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내놓았어요. 이게 이제 물가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내리거나 하면은 물가 정책이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멈춘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면 보조금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기에도 제한이 있을 거고 그런 연령대마다 다 다를 거예요.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다르겠지만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가 정책을 위해서 보조금을 내놓는다. 그럼 그 보조금을 내면은 미국 정부도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감당을 하느냐, 그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국가채를. 그것을 페드가 또 사주고, 그렇게 되면은 페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를 조절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풀릴 기미가 보이면은 위에 1, 2, 3번이 실현 가능할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겠죠. 왜냐면 전쟁이 풀리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국가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테니까.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그 트럼프 이전의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도 트럼프 이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의 잘못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미국을 좀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독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도 예전만큼의 막강한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화당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민주당이 이것을 집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1, 2, 3번이 가능할 것이고, 전쟁이 풀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고, 관세 같은 경우, 그리고 석유에 대한 아랍권 문제는 외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번에 중간 선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계속 기사화돼서 나갈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또 시장에 대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요. FOMC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파이 시총이에요. 보면 오른쪽에 다 지금 빨간색이죠?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다 50, 3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에요. 실제로 모든 코인을 통틀어서도 이들의 시총이 꽤 높아요. 가장 핫하죠, 요즘에. 리도 파이낸스도 보이고요, 4등에. 위에는 이제 아베라든지 컴파운드, 뭐 메이커 다오 커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이 대장들이 지금 TVL이라고 하죠. 그 토탈 밸류 락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할 좀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디파이가 많이 힘들죠.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IMF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그때 이제 나왔던 뱅크런 사태 그리고 도미노로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크립토 시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저는 매우 좋다고 봐요. 돈을 잃은 거는 안 좋아요. 근데 디파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디파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나, 셀시우스 저는 이런 리더 파이낸스 알고 있었어요. 원래 어떤 놈인지 압니다. 저도. 그리고 어떠한 백커들이 리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루나가 어떤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뭐 패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루나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 소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디파이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 자꾸 머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짱구를 자꾸 막 돌려요. 얘들이 짱구를 돌려가지고 이거 스테이킹을 그냥 하면은 너무 아까운데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발행을 해서 요걸 얘네한테 뭐 맡기고 다시 또 빌리고 다시 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데 보면은 그 CDO 그런 거 있죠. 있지도 않은 상품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더 큰 복잡성을 낳는 이러한 개념들은 근본이 없고 펀디멘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게 뭔가를 자꾸 틀어막는 거죠. 돌려막는 거잖아요. IMF도 그래서 온 거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좋아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커 같은 경우에 VC들은 왜 투자를 했겠어요? 자극적이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물론 가격은 안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고 굉장히 좀 낙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할게요. 근데 얘네는 예대출밖에 안 해요. 뭐가 있겠어 그럼. 대신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형님들 아베 그다음 뭐 에이브라고 하나요? 에이브 그다음 뭐 컴파운드 메이커 다오들은 이런 것을 진작에 냈었고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미리미리 돼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고 바이파이는 기술력이 특징이긴 한데 테마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못 간 거죠. 언젠가는 이 디파이들이 이렇게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규제에 준수하는 그런 디파이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결국에 많은 스캠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리도를 스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루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프로젝트, 자극적인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규제를 어기면 더 이상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파일을 누가 먹겠습니까? 하루아침에 50조 달러의 그런 시총이 날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들이 채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은행도 재미없잖아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가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월급 받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월급 그 통장에 입출금 통장 만들고 보통 거기서 ETF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해도 어차피 코인만큼 이자도 안 되고.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나요? 은행 그런 증권에 대해서 뭐 투자 안 하나요? 주식 투자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이유는 탄탄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디파이에도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파이를 잠깐 여기다 제가 끼워 맞춰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결국에는 규제를 준수하는 것들은 그리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돈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루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금융 당국이나 SEC들이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했고 계속 눈여겨봤지만 행동을 못하다가 이 기점을 통해서 이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플한 게 여러분들 제일 좋아요. 나머지 이제 복잡한 이런 파생 상품들은 지금 루나, 리도, 파이낸스 이런 거 없어졌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비슷한 것들이 더 안전하게 나옵니다. 기존 그 금융이랑 합쳐져 가지고 전 그럴 것 같거든요. CDO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 있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생길 거예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탈이 있는 것부터 좀 찾아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디파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프로스트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메인넷이 곧 나옵니다. 뭐 메인넷이 경사는 아니에요. 저는 홀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메인넷이 나온다고 해서 뭔가 이게 바뀌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계속 좋은 컨택트를 해왔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VC들을 잘 만나고 마케팅을 잘 해왔다면 메인넷 이후에 점점 뭔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거래소에서 채택을 당한다든지 계속 언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술들을 같이 합작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인넷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메인넷을 작년 겨울에 700원대에 내놓았다면은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역주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제 1차 상승 때 코로나 상승 이때도 재미를 못 봤고 비트코인 랜딩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때 많이 좀 올라줬는데 겨울까지 제대로 오른 게 없어서 또 떨어졌었어요. 이번에 기반을 잡고 메인넷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모바일 월렛이나 기타 상품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그런 펀더멘탈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면은 이번에는 시장하고 같이 사이클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이제는 얍삽한 그런 편법, 그럴싸한 그런 메커니즘 있잖아요. 알고리즘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100%는 아니겠지만 점점 저물어 가고 이제는 기술을 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막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이럼에도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타자가 무엇인지를 발굴을 해내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코빗을 창업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름이 김진화 님이셨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예전에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크립토 윈터가 왔었을 때 오히려 이때야말로 제대로 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장이 얼어붙었을 때 여러 번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트위터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기업들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을 그 열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커뮤니티, 스타트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 크립토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거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이 시장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간과하거나 과소평가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FOMC가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크게 한 번 더 매를 맞을지 그냥 뭐 데드캣처럼 뭐 약간의 반등이 올지 그거까지는 둘 중 어떤 거든 별로 저는 이렇게 뭐 반갑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는 지금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중간 선거까지 스토리가 이어질까 그것만 그냥 길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멘탈 좀 잡으시고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 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